안녕하세요. TV책방 북소리 고이윤입니다. 얼마 전 세계 4대 도서전인 런던 도서전에 한국이 주빈국으로 초대돼 크게 주목받았는데요. 요즘 출판 한류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한국의 책들이 그 가치를 크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이탈리아에서 열린 2014 볼로냐 국제아동도서전에서 한국의 정유미 작가가 그림책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나가치상 뉴호라이즌 부문 대상을 수상했는데요. 오늘 TV책방 북소리에서는 정유미 작가를 직접 만나봅니다. 잠시 후 김성신 평론가와 함께 나가치상 수상작인 먼지아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초등학교 때 본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요. 최근에는 없어요. 유치원 때 많이 보지 않았을까요? 가장 최근에는 없는 것 같고요. 어렸을 때만 봤던 것 같아요. 그림책이 좀 이렇게 눈에 많이 안 띄기도 하고 책 서점 같은 데 가면은 여러 가지 공부 때문에 그림 있는 책은 아니고 글만 있는 책만 읽게 되네요. 그림책은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애들이 많이 보는 책이라고 그런 인식들이 많으니까. 어른들도 그림책을 보며 꿈꿀 수 있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실 김성신 평론가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오늘 대담의 주인공이시죠. 먼지아이의 정유미 저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볼로냐 국제아동도서전에서 라가치상을 수상하셨더라고요. 굉장히 축하드릴 일인데 기분이 어떠셨나요? 예상치 못했던 상이라서 좀 의외였긴 하지만 좀 지나니까 되게 기쁘고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큰 상 받으시면 받으실 때는 잘 모르실 거예요. 실감도 잘 안 가고. 아마 지금 더 다녀오셔서 한국에서의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서 더 실감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사실 저도 들어는 봤지만 정확히 어떤 상인지를 모르고 있어서 좀 더 그 상에 대해서 알게 되고 좀 정보를 알면 알수록 더 되게 중요한 상을 받았구나 하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난 2009년도에 애니메이션으로 먼저 만들어졌던 것으로 압니다. 그때가 이 서울시에서 제작 지원한 독립 애니메이션이었죠. 이것이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졌던 것이 다시 책으로 만들어지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사실 제가 애니메이션 하기 이전부터 그림책과 그림에 되게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애니메이션 만들기 이전부터 그림책을 어느 정도는 상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완성이 된 이후 자연스럽게 이거는 그림책으로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고, 또 그렇게 시도한 첫 번째 책이 이번 책입니다. 네, 저도 애니메이션 기억이 나요. 이 박찬욱 감독이 한국 영화 애니메이션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 작품이라고 칭찬한 걸 들었고요. 또 프랑스 칸 영화제 감독 주간에 초청됐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애니메이션을 그림책으로 만든 거긴 하지만 이 그림책 작가로 당당히 데뷔하신 거잖아요. 이 작가님이 보셨을 때 애니메이션과 그림책 어떤 게 더 흥미로울까요? 사실 저에게 있어서는 두 가지 작업 중에서 어떤 게 더 흥미로운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우선을 얘기를 하기는 힘든 것 같고, 그거보다는 각자 특징이 좀 다른 매체고, 그래서 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경우에는 아무래도 소리와 영상이 같이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특히 극장에서 상영이 됐을 시에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제한돼 있잖아요. 굉장히 어두운 곳에서 집중해서 봐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작가의 의도가 더 강하게 전달되는 특징이 있는 것 같고, 그림책의 경우에는 이제 독자들이 그 책을 읽는 공간과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또 물론 중간에 끊어서 볼 수도 있고, 그런 특징들이
좀 더 독자에게 더 많이 열려 있는 그런 매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20분짜리 애니메이션을 만드는데 5,000컷 이상을 그리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집중하지 않으면 이뤄내지 못할 일 같은데 어떠셨어요? 네, 그래서 사실 애니메이션 작업이 그렇기 때문에 되게 어느 정도 장시간을 요구하고 그 시간 동안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작업인 것 같긴 해요. 그래도 몇 개월 동안 그 한 작품에 시간을 꾸준히 투자해야 되는 그런 특징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저도 사실 그런 환경을 만들려고 되게 애를 쓰는데 뭐 예를 들면 뭐 중간에 작업실에서도 작업을 하고 또 독서실이라는 공간에서도 작업을 한 적이 있어요. 거기선 아무래도 다들 공부에 정말 몰두하고 있으신 그 분위기랑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영향을 좀 받아보고자 독서실에서도 작업을 했는데 아무래도 그 공간이 공부하시고 하는 공간이니까 그림을 그린다는 게 좀 낯설잖아요. 그래서 그 여의치 않게 그 또 약간 항의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공간을 또 다시 옮기기도 하고 그런 시행착오들은 되게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좀 독특한 그런 지금 이제 글도 하나도 없어요. 책에 보면. 네. 네, 순 그림으로만 쭉 장면이 연결이 되고. 네. 이 작품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어요? 일단 그 먼지라는 어떤 물질이 되게 굉장히 은유하는 게 되게 많다고 생각했어요. 그 물질은 이제 저희가 청소라는 게 계속 매일매일 아침에 닦아도 밤이면 다시 먼지가 쌓이기 때문에 다시 또 닦아내야 되는, 어쩌면 그 사람이 삶을 사는 이상 계속 반복해야 되는 행위인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그 주인공의 집이 단지 물리적인 집이라는 공간뿐만 아니라 내면의 공간으로 본다면 계속 그 쌓이는 먼지를 닦아내고 또 닦아내야 되는 그런 내면에 정화하는 그런 것도 반복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어쩌면 그런 어떤 과정 자체도 어떻게 보면 사는 이상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숙명과 같은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왠지 청소를 하면서 이 작품을 구상하게 되시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청소를 정말 매일 하는 어떤 굉장히 일상적인 활동인데 그 과정을 좀 한번 생각해보자. 그리고 그 과정의 동작들이나 움직임들도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해서 이렇게 특별하게 보지 않았던 그런 과정인 것 같아서 그 모습을 포착해보면 재밌겠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읽으면서 사실 이 먼지아이를 뭐 다른 여러 가지로 한번 대입을 해봤거든요. 네. 뭐 때로는 그냥 왜 고통 뭐 이런 단어로 놓고 봐도 이야기가 맞더라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인생이라는 거 왜 우리가 고통은 좋지 않은 거니까 끊임없이 내 인생에서 쓸어내고 없는 것처럼 행동해야지 옳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어떤 인생도 고통 없는 인생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것을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것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그 철학적 깊이 거의 똑같이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받아들이기 힘든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정말 그 고통이 있을 것 같고 또 그 외에도 뭐 계속 반복되는 어떤 근심과 그런 슬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사는 이상 계속 피할 수 없는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좀 거부할 것만이 아니라 좀
받아들이고 좀 더 그거에 대해서도 포용할 수 있는. 단지 외부의 것만이 아니죠. 자기가 자기 자신을 포용하고 그쵸. 스스로와 화해를 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로 오히려 더 읽히던데. 네. 어떻게 보면 자신이 의식적으로 자신이 알고 있는 부분뿐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좀 억압된 그런 자신의 모습, 그런 쪽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모습조차도 사랑하고 포용하고 이렇게 그쵸. 살아야 한다, 뭐 이런. 좀 더 그것들을 받아들이면 좀 더 통합된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이 책이 참 놀라운 점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방금 나눈 이야기들은 굉장히 심오한 철학적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그림으로 애니메이션으로 만들고 책으로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아이들이 표현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지금 작가가 의도했던 그 원형은 어린 시절에 읽으면 그 원형이 원형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겠는가. 또 성장을 하면서 또 생각하고 또 다시 자신에게 적용하고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본다라면 정말 좋은 작품을 내신 거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평론가로서 하게 되더라고요. 심오하고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을 그림으로 좀 친숙하게 좀 알기 쉽게 독자들한테 와닿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저희가 독자분들도 한번 만나봤거든요. 어떤 질문들이 있었는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른들이 그림책을 봐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림책이 되게 난해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어려운 그림책에 대해서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작가님 되게 새로운 발상의 전환인 것 같은데요. 작가님께서는 어떻게 그 먼지를 주인공으로 택하셨고 그 먼지가 우리 고민을 표현하게끔 해주셨는지 그게 궁금한데 혹시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앞서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지만요. 사실 아동 도서전에서 수상한 작품치고는 어린이들이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떠신가요? 사실 제가 그 애니메이션 이야기를 구상할 때 그 어린아이라고 국한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일반적인 동화책과 비교했을 때는 좀 더 낯설고 조금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사실 다양한 어떤 책들을 애들이 접하는 것은 되게 저는 중요하다 생각하고 또 제가 어릴 때 기억해 보면 되게 조금은 낯설고 되게 좀 무서운 책들도 지금 되게 기억이 되게 많이 남아있고 그게 되게 많은 영향을 줬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재밌게 읽는 친구들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실제로 제 경험이기도 한데요. 초등학교 때 읽었던 동화책 하나가요. 도대체 왜 이런 글을 썼을까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웠던 거죠. 해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 동화를 30년 동안 머릿속에 넣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인생의 어떤 순간에 도대체 그 작가가 하려고 했던 얘기가 뭐지? 하고 10대 때도 생각했고 20대 때도 생각해봤고 근데 그 40대 때 풀었거든요. 나중에 들려드릴게요. 무슨 이야기인지. 그런데 그런 것처럼 어렵다. 이것은 당장 답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만약 받아들이신다라면 저는 그렇게 당장 답을 내주지 않고 때로는 수십 년간 생각하게끔 만들어주는 작품. 그런 작품은 어렵지만 굉장히 좋은 작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요즘 아이들 어떻게 보면은 뻔한 답이 보이는 뭐 그런 책이나 TV물 많이 접해서 어렵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평론가님 말씀대로 오래오래 두고 생각하면은 나중에 깨달음을 주는 책이 오히려 아이들한테는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어른들이 그림책을 봐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이제 아까 한 독자분이 물어보셨어요. 거기에 대한 정유미 작가님의 대답이라면. 그 어린 시절에 이렇게 그림책을 볼 때, 사실 아이들은 그림을 보는 법을 배워서 그거를 읽진 않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거를 보면서
그러니까 어른들이 이렇게 어떤 기승전결이나 혹은 구조나 그런 걸로 이야기를 파악하는 어떤 이성적인 감각으로 책을 본다는 게 아니라 좀 더 본능적이거나 혹은 직관적인 방법으로 그림과 그 분위기와 그런 것들을 받아들인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쩌면 어릴 때는 그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다들 읽고 받아들였는데 어른이 되면 될수록 좀 더 그 정해진 어떤 룰에 따라서 많은 책을 읽고 그게 더 익숙하다고 느껴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그림책을 통해서 그런 어린 시절의 어떤 더 직관적인 그런 감각들도 다시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단지 글로 전달되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어떤 그림에서 전달되는 감성 그런 것들도 더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제가 사실 오늘 오기 전에 제 책장을 쫙 훑어봤는데요. 그림책이 한 권도 없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도 그림책을 다시 한번 봐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그림책 다른 내용을 한번 또 써보실 생각 없으신가요? 이 그림책을 내시면 다른 정유미 작가님을 만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래서 저도 지금은 애니메이션이 먼저고 그 다음에 그림책을 했는데 반대의 작업도 지금 이제 했고 최근에 했고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다양한 어떤 형식의 그림책들을 계속 만들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 먼지를 주인공으로 잡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먼지로 고민을 표현할 생각을 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어떻게 답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어떻게 보면 그거는 자연스럽게 연상이 네, 그냥 됐던 그렇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서는 그냥 비슷하구나 직관적으로 그냥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애니메이션 감독으로서의 포부 앞으로 어떤 그 작품을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좀 들려주시죠. 사실 제가 작업의 어떤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선택하는 거는 결국은 제가 살면서 고민하게 되는 어떤 것들이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조금은 저한테는 힘들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것들을 왜 그럴까 하는 질문에서 시작해서 그거를 이야기를 삼게 되는 것 같은데 아마 앞으로도 그거는 비슷할 것 같긴 해요. 그 당시에 저한테 오는 질문들 그것들을 주제로 삼게 될 것 같고 또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그런 답들을 계속 찾아가게 될 것 같고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다음 작품이 더 이렇게 기대가 되고 예. 네, 네. 좋은 답을 찾으면 좋은 작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른들을 위한 그림책 먼지아이. 이 책의 붉은색 표지처럼 독자들의 반응도 뜨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그림책이 나오면 그때 또다시 저희 북소리에 찾아오시면 좋겠고요. 네, 오늘 나와주신 정유미 작가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 구석구석 다양한 도서관을 찾아가는 우리 동네 도서관 시간입니다. 저는 이용훈 서울도서관 관장입니다. 오늘은 서대문구 모래내길에 위치한 서대문 도서관을 찾았습니다. 서대문 형무소 독립문과 가까이 위치한 서대문 도서관은 그 위치적 특성을 살려 일제 강점기 자료 3,000여 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독립신문, 경성일보도 보이네요. 이곳은 학교 밖 한자교실 서울까치서당입니다. 이걸 그게 되니까 발음하기가 어려워. 6이 아니고 6이에요. 그래서 6월 6일 이렇게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읽어요? 6월 6일. 그렇지. 그 다음에 6.
어떤 날? 네. 재밌고 역사를 재밌게 알려주세요. 원래 한자가 재미없었는데 이 수업을 하고 나니까 재밌어졌어요. 6월이 아니고 뭐라고 읽어야 돼요? 6월. 서대문 도서관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은 역사를 바로 알게 됩니다. 우리 도서관의 자랑거리라고 하면 도서관 속에 나만의 서재로 책다방이라는 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책다방은 온돌방의 작은 구조로서 가족 단위의 이용자라든지 동아리들이 와서 하루 종일 책과 생활할 수 있는 곳입니다. 도서관에서는 정숙을 요하는 곳인데요. 이곳에서는 이야기 소리와 웃음소리가 넘쳐나도 좋은 곳입니다. 이용자들의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번쩍거리지도 않고 소중하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것들, 또 돈이 되지도 않는 것들을 다시 기억해 봐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삶, 또 성공한 삶을 꿈꾸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방의 인문학자로 불리는 도종일 교수의 독특한 문장을 이젠 책으로도 만나게 됐네요.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지혜의 등대 서대문 도서관. 책을 통해 안식과 휴식을 할 수 있는 우리 동네 도서관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추신간 김성신입니다. 오늘 제가 강추할 책은 미국의 의사이자 역사학자인 빅토리아 스위트가 쓴 신의 호텔인데요. 의학과 의료체계, 병원과 의사의 본질에 대한 진지한 탐구를 하고 있는 에세이입니다. 저자인 빅토리아 스위트는 미국 최후의 빈민구호소로 불리는 라구나 혼다 병원의 내과 의사로서 오랫동안 일한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2달간만 머무를 생각이었지만 라구나 혼다 병원이 지향하는 인간 중심적인 진료, 충분한 시간을 들여 환자의 몸과 마음과 환경을 모두 돌보는 느린 의학, 이런 철학과 취지에 매료되어 20여 년간 헌신적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라구나 혼다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지역 공공병원입니다. 17세기 프랑스에는 아픈 사람들을 아무 대가 없이 돌보던 파리 시립병원이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곳을 신의 호텔이라고 불렀는데요. 라구나 혼다는 파리 시립병원의 후손격인 병원으로 미국 최후의 빈민구호소라고 불리우는 곳입니다. MRI 같은 의료장비조차 갖추지 못한 노후한 시설에 매년 예산 부족과 씨름하고 있지만 라구나 혼다는 다른 여느 병원도, 나아가 사회도 포기한 환자들을 기꺼이 받아주는 병원이며, 또한 이런 환자들에 대한 집요한 관심과 보살핌으로 그들을 결국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곳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이런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라구나 혼다는 의료진의 만족도와 근속률이 다른 그 어느 병원에 비해서 높다고 하는데요. 라구나 혼다의 수간호사들은 하루 종일 환자들 곁을 지키고, 의사들은 매일같이 환자의 침상 옆에서 환자를 오랜 시간 면밀히 관찰하고 얘기를 나눈다고 합니다. 지극히 비효율적이고 아날로그적이지만 이런 방식으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의 확률은 높아지고, 오진을 비롯해 불필요한 약물과 시술, 임상검사는 대폭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절약된 시간과 비용은 결국 환자들을 위한 양질의 환경을 만드는 데 재투자된다는 논리입니다. 라구나 혼다 병원의 이러한 운영 철학은 인간적 효율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한 병원 경영의 차원을 넘어 인간이 배제된 채 극단적인 효율성을 추구하는 현대 자본주의 시스템 전체에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이 책은 자본이나 기술보다 인간은 그 자체로서 훨씬 더 존중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인간의 세상에서 지켜져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김성신의 강추신간, 2주의 선택은 신의 호텔입니다. 독서인들에게 알찬 소식들을 전하는 시간, 북소리 이모저모 순서입니다.
천상병 시인의 작가 정신을 계승하고 예술 세계를 공유하는 천상병 예술제가 4월 25일부터 5월 4일까지 열립니다. 올해 11회째를 맞은 천상병 예술제는 전시회, 백일장, 야외 프로그램 등 지역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축제를 지향하는 종합예술축전입니다. 천상으로 쓰는 편지, 천상책 놀이터, 제2회 천상문화산책, 제3회 천상병 시낭송대회, 추모 21주기 천상묘제 봄소풍, 제11회 천상백일장, 무용극 귀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어집니다. 책값 할인율을 최대 15%까지로 제한하는 출판문화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상임유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현재 도서정가제 예외가 많아 출판 시장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에서 출발했는데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모든 도서의 할인폭은 15%를 넘지 못합니다. 또 직접 할인은 정가의 10% 이내로 허용하며 나머지 최대 5%는 포인트나 마일리지 제공 등으로 할인이 가능해집니다. 인천시가 인천시의 출판문화산업진흥을 위해 독일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조직위원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 주요 내용은 인천시가 유네스코 2015 세계체계수도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국제출판계 인사를 주축으로 하는 포럼을 올해 11월 중에 개최하고 내년 5월 개최할 예정인 국제아동교육도서전에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조직위원회의 다양한 경험과 프로그램, 전 세계 출판계 인사의 네트워크를 공유하는 것 등입니다. 지금까지 북소리 이모저모였습니다. 오늘 만난 정유미 작가의 그림책 먼지아이는 항상 무언가를 읽어야 한다는 강박에 쌓인 요즘 어른들에게 어렸을 때 읽었던 그림책의 신비한 느낌을 다시 한번 느껴보게끔 하는 책이었습니다. TV책방 북소리 다음 주에도 좋은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